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관련해서 이 375페이지 2015년 입법고시 문제인데 거기 좀 문제를 좀 보세요. 375페이지 122번 전통적인 실물 경기 변동 이론 RBC에 따르면 일시적인 공급 충격과 영구적인 공급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상이할 수 있다. 두 가지 공급 충격 중 가계의 노동 공급에다 밑줄, 노동시장 나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총생산량, 생산물 시장 나와야 되겠어요.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냐. 일시적인 충격, 영구적인 충격 나왔고 어제 잠깐 또 하나 확인했으니까 오늘 잘 제대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 증가를 초래하는 공급 충격 밑줄. 노동 생산성 증가를 초래하는 공급 충격. 이제 우호적인 공급 충격이죠, 이게. 우호적인 공급 충격. 이게 가계 노동 공급에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해 봐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충격이, 실물 충격이 총 공급 곡선과 총 수요 곡선에 영향을 줄 텐데, 실질.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 가는 것은 이유가 뭐죠? 현재 실질임금의 상대 가치가 커졌을 때. 좌측 가는 건 뭐예요? 현재 실질임금의 상대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게 문제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뻔한데 최초의 노동 공급보다 오히려 더 감소해 버리려면 좌측 이동이 엄청 커야지. 그래서 그 이동할 조건을 찾아보면 되겠어요. 일단 개괄적인 것은 어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했으니까 확인 좀 해보시면 분석 모형을 먼저 제시하고 이 모형이 기본적으로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이니까 이 RBC 모형이고 이 모형의 의의가 기본적으로 조금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모형이 있으면 좋겠죠. 이 모형은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다기간입니다. 그리고 최적화인데요. 최적화인데 현재와 미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 극대화,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동태적 효용 극대화. 그래서 이거를 동태적 최적화 이렇게 불러. 동태적인 최적화. 이런 모형이다. RBC 모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뭐예요? 경기 변동의 원천을 실물 충격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실물 충격을 생산성 충격 이렇게 하고 실물 충격과 이 생산성 충격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요? 당연히 실질 변수에. 전부 다 실질 변수. 이게 실질 변수 가장 중요한 것은 GDP인데, 이 GDP, 경기 변동. 이 GDP는 기준 순환 변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다른 모든 집계 변수들의 평가 기준이 된다. 기준. 이 기준 순환 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집계 변수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통화량, 임금, 고용량, 이런 다른 모든 집계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경기 변동의 원천을 보통 뭐라고 하나요? 충격 기제, 쇼크. 경기 변동의 충격 기제. 그리고 이 경기 변동의 이게 원인인데요. 원인. 경기 변동의 지속성은 어디서 오나요? 지속성.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경기 변동 지속성은 하나는 투자가 지금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는 미래 자본을 형성하는 회기이기 때문에 한 기간에 끝나질 않아. 단일 기간에. 그래서 이거를 투자의 건설 기간 이렇게 부르고요. 건설 기간, time to build, 건설 기간. 그래서 현재 충격이 다음 기까지 간다. 다음 기까지. 두 번째, 노동도 내가 지금 노동 공급할지 미래 노동 공급할지는 한 기간의 노동 공급을 늘리면 다음 기간의 노동 공급은 줍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의 기간 간 대체, 현재와 미래의 기간 간 대체. 이런 형태로 투자와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게 경기 변동의 지속성을 가져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RBC 모형의 특징이겠습니다. 동태 최저가 모형은 노동시장이 있고 생산물 시장이 있고 생산물 그리고 화폐시장이 있고 세 개의 시장이 있어요. 노동시장, 화폐시장, 생산물 시장. 이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노동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 균형인데 레이버 디맨드는 뭐 영향을 받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노동 생산성인데 그게 일기 노동 생산성.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우리가 다 이게 뭐가 생략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일기. 이기는 분석 안 하고 일기 현재 노동 공급이에요. 노동 수요. 최종 중요한 것은 Z1이다 이것도 Z1. Z1은 MPL 노동 생산성인데 일기 노동 생산성. 이게 영향을 받는다.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은요, 일기 노동 공급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실질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 실질 임금이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기 실질 임금, 이기 실질 임금, 이거에 다 영향을 받겠죠? 또,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이자율. 또 중요한 것은 평생부예요, 평생부. 이렇게.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뭐라 그랬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현재 실질 임금 상대 가치가 어떻게 되니까? 올라가니까 현재 노동 공급을 늘린다. 이게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일기라고 일기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죠. 이거 플러스. 현재 실질 임금의 상대 가치가 올라가면서 노동 공급을 늘린다. 이렇게 써놔요. 여기다가 노동 공급은 뭐의 함수다? W1 1 플러스 R W2. 그래서 일기 실질 임금과 이기 실질 임금 상대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 평생부는 요 증가하면 노동 공급은 평생부 증가하면 노동 공급은 반대열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생 부가 증가하면 여가가 정상제이기 때문에 여가 소비를 늘리고 노동 공급을 줄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노동 공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반대예요. 평생 부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은 줄고 평생 부가 감소해야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가 줄어드는 것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물 시장, 재화 시장은 생산물의 총 공급 이거 Y 서플라이 이거를 뭐 RAS 이렇게도 쓸 수 있고 Y 서플라이 뭐 두 개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만 쓰면 돼요. 실제 총 공급은 이렇게 Z, F, L, 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총 요소 생산성은 보통 이제 일기의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해서 Z1 이렇게 쓰고 노동 자본에 의해서 산출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 시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노동 시장, 노동 고용량이 뭘 결정을 해요? 산출량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실질 총 수요는 Y 디맨드는 요 RAD인데 실질 총 수요 RAD. 이 총 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실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자율의 감소함수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평생부의 증가함수라는 거, 평생부의 증가함수 플러스. 두 번째, 투자는요, 이자율의 감소함수, 요 이자율의 감소함수. 또, 여기가 Z, 뭐예요? 이제 투값이죠, Z2 값. 그래서, 이게 Z2는 MP, K2에서 이기자본의 한계 생산성이고, Z2 값은. 정부실험 외생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G. 정부실 외생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런 실제 총 공급과고 실제 총 수요가 맞아떨어진 상태의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물 시장 균형은 Y 서플라이하고 Y 디맨드가 맞아떨어져야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고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이렇게 생겼다 이것입니다. 이 생산물 시장이 제일 중요하죠. 그 문제수도 지금 노동 공급하고 생산물 시장, 고용량하고 생산물, 산출물 이렇게 묻고 있어요. 화폐 시장은 화폐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진 균형인데 화폐 공급은 머니 서플라이, M바 주어져 있다. 머니 디맨드, PLYR. 뭐 화폐 시장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 생산물 시장 이거 실물이고요. 이 실물, 노동 시장 실물 그리고 이 화폐, 이 화폐가 단절돼 있는, 절연돼 있는 모양이고 특히
요 화폐 부문의 어떤 충격이 요로 가는 경로가 전혀 없다. 그래서 화폐 중립성 모형이다. 물론 이 실물 시장의 어떤 충격은 화폐 부문으로 당연히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연된 건 아니에요. 그 말은 고전적인 이분성은 성립하지 않고 화폐 중립성만 성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뭐 고전적 이분, 화폐 중립이 다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고 화폐 중립만 써져 있는 책도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 화폐 중립만 변수값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거 뭐 기억하는 것은 몇 번 연습을 해야 되고 우리 ISLM 수식을 못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거 수식을 못 써버리면은 이건 곤란합니다. 일시적인 생산성 충격, 일시적인. 그런데 생산성 충격이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그 중에 일시적인 충격은 노동 생산성 Z 원값의 변화를 준다 그랬어요. 이걸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충격이라 이렇게 합시다. 우호적인 기술 충격이다. 우호. 이 우호적인 기술 충격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 생산물 시장으로 갈 거고 이거예요. 노동시장은 WNL 평면에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고 우하향한데 레이버 디맨드가 Z 원값의 영향을 받는다. 레이버 서플라이는 우상향하고 이렇게 레이버 서플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 영향을 받는다고요? 저기 생산물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하면 그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노동 공급은 가장 중요한 게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P 쓰고 P expectation 이런 거 써버리면 이제 읽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걸 좀 조심히 하라 이거예요. 노동시장에 요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이 W0 최초의 실질임금, L0 고용량 평면에 요 A점에서 A점. 자,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 일시적인 기술 충격, 요 Z1 값이 올라가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 가겠죠. 요 이동폭을 크게 해서 생산성 충격은 강하게 나타나니까 L0 디맨드가 L1 디맨드로 이렇게 가고 Z1의 프라임으로 이렇게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런 점이 되고 B점 고용량이 는다. L1으로. 그러면 이 고용 규모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고용 규모는 어디에 영향을 줘? 생산물 시장, 산출물 시험 공급 곡선에 실질 총 공급 곡선에 영향을 줘. 고용량이 늘면서 산출량이 늘 거예요. 처음에 RY 평면에 단일기간 모형은 이게 PY 평면인데 P는 이제 어디 시장에서 결정돼요? 명목 변수니까 화폐에서 결정되고 여기 실질 변수만 실물 시장에서 결정돼요. 실질 총수요 곡선은 요 Y 디맨드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질 총 공급은 우상향하는데 우상향. 지난번에 효율 임금 모형은 실질 총 공급선의 수직이라 했습니다. 뭐 특이한 건 여러분 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이자율에 영향을 당연히 받는 것이고 이게 하나 더 써놓을까요? 실질 총 공급의 중요한 것은 이 노동 공급 곡선에 영향을 주는 게 나중에 이제 이 일시적인 충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고려하지 않는데 나중에 영구적인 충격에 가면 영구적인 충격을 나중에 뒤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만 해놓고 요게 나중에 영구적인 충격에는 프레젠트 밸류 영향을 받아요. 프레젠트 밸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요것도 당연히 프레젠트 밸류 영향을 받겠죠. 얘가 변하면 노동 고용이 변하면서 산출량이 변할 거야. 이렇게 여기 A점 최초의 규정점이다. 이 상태에서 고용 규모가 느니까 산출량이 늘 것이고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서 이렇게 산출량이 늘 거예요.
수요 곡선이 변함이 없으니까 공급 곡선만 변하니까 뭐 이동폭에 대한 얘기를 별 의미가 없겠죠. Y0 서플라이가 Y1 서플라이 이렇게 가면서 이 자율 새로운 균형점은 이런 점이 된다. 이런 점이 여기 B점하고는 상관이 있나요? B점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 실질 이자율이 처음에 R0 상태에서 변함이 없을 때 요 B점이죠, 균형점이. 그래서 요런 점이 B점이고요. B점. 그리고 이런 점은 이제 실질 이자율 변한 상태에 실질 이자율 어떻게? R0에서 R1으로 이렇게 떨어졌어. 이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첫 번째 Z1 값이 상승했을 때 요 Z1 값이 상승했을 때 레이버 디맨드가 우측 이동하고 레이버 디맨드 L0 디맨드가 요 L1 디맨드로 이렇게 우측 이동하고 그 결과 고용 규모가 늘면서 두 번째는 산출량이 Y 실질 총 공급곡선이 우측 이동하면서 산출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이자율이 떨어진다. 이 이자율 하락은 반드시 어디에 반영해 줘야 된다고요? 반드시 노동시장에 반응을 해준다. 이자율 하락은. 따라서 현재 실질임금의 상대 가치가 쓰고요. W1 1 플러스 R 여기가 W2 현재 실질임금 상대 가치가 어떻게 되니까? 떨어지니까요. 현재 노동 공급이 준다. 그래서 L1S 레이버 서플라이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L1 서플라이가 좌측 이동하게 되면 고용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좌측 이동하면 최초의 고용 규모는 L0인데 이것보다 좌측으로 오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Y0가 여기는 Y2가 이렇게 한다면 최초의 산출량보다 산출량이 뭘 반영해서 이자율 반영한 이후에도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 규모도 늘어야 되니까 좌측 이동이 요 수직 이동폭 얘보다 작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이 C점이다. 요 L0 서플라이가 L1 서플라이 이렇게 가면서 실질 이자율이 R 여기가 제로인데 R1으로 갔을 때 이렇게 변한다. 요 C점에서 이렇게 고용 규모가 일부 지금 B점에서 C점으로 가면서 고용이 일부 지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일부 감소하고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 고용이 아까 처음에 고용이 늘어서 실질 총공급곡선이 우측 갔다 이랬죠. 그런데 이 고용 규모가 또 주니까 또 실질 총공급곡선이 또 좌측 가버리면 이자율 또 변하고 또 와서 고용이 또 변하고 또 갔다가 또 움직이고 뭐 이러면 날밤 샌다 그랬잖아요. 이게 실수를 많이 해요. 이게 이제 공급곡선이 충격에 영구적인 충격도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또 어떤 단일기관 모형 ISLM과 ADAS 그 평면에서도 ADAS를 막 2번씩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 잠깐 실수하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뭐 누가 그렇게 하겠어. 그런데 정말 그렇다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갔다가 요 실질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한 번 갔다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표시하려면 요 실질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이미 여기에 곡선상으로 다 반영이 됐어. 이렇게. 이렇게 다 반영이 돼버렸다가 이미. 그런데 이걸 또 움직이면 안 된다고요. 자, 거기까지 일단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요 산출 규모가 항상 이제 이거 가지고 나중에 경기 변동에 데이터 설명을 합니다. GDP가 어떻게 됐어? GDP가 증가하는 경기 호황 국면이고요. 경기 호황 국면. 이게 기준이 되는 순환 변수고 이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평가해 주면 된다. 실질 이자율은 경기 순행의 역행이에요. 요거와 반대 방향으로 변하니까 경기 역행 변수고. 두 번째, 고용 규모는 결과적으로는 L0에서 L2로 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순행 변수고. 실질 임금은 여기 보니까 실질은 결과적으로 W
여기 2가 되면서 실질 임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경기 순행성을 갖고 요거와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경기 순행성을 갖고 실질 임금도 정확하고 또 하나 여기가 지금 소비 투자는 겉에 보이진 않지만 요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소비 투자가 증가한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일시적인 충격의 효과를 도표로 쭉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쭉 정리해서 뭐 GDP가 어떻게 됐고 기준 순환 변수가 어떻게 됐고 소비는 어떻게 됐고 투자는 어떻게 됐고 뭐예요? 그 다음에 시장부터 가면 돼요. 임금, 고용 규모. 요 임금, 고용 규모는 어떻게 됐고 여기가 소비 투자, 임금, 뭐 이자율, 실질 이자율 뭐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쭉 해서 설명을 보통 해주면 좋겠고요. 여기는 증감, 뭐 증가, 감소 여부.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 이게 플러스, 이게 또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변화 부분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묶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겁니다. 문제에서 묶고 있는 고용 규모 요거요. 그 다음에 GDP 뭐 이런 것들. 영구적인 충격의 경우 3. 영구적인 경우는 Z1 값에 Z2 값에 Z1, Z2 값에 변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 추가로 프레젠트 밸류 평생부의 변화 부분을 추가로 고려해주면 이 변화는 이것까지 처음부터 하지 말고 추가로 변화를 해주면 좋겠다. 여기 WL 평면에 요 RY 평면에 WR 평면 노동 수요곡선은 이렇게 레이버 디맨드가 이렇게 생겼고 레이버 서플라이 이렇게 생겼다.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고용 규모가 이루어지고 요 W0, L0, A점. 그 다음에 RY 평면에 실질 총 수요 곡선 Y 디맨드, Y 서플라이 이렇게 있고 똑같이 여기가 우측 갔어요. 그랬더니 고용 규모가 늘었어. 실질 총 공급 곡선이 우측 가요. 요렇게 우측 가. 제로 서플라이가 원 서플라이로 실질 이자율 어떻게 돼? 떨어지니까 공급 곡선이 좌측 갔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요 Z1 값이 올라가서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 간 것도 있지만 L0 디맨드에서 L1 디맨드로 이렇게 요 Z2 값이 올라가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면서 실질 총 수요 곡선이 우측 가는 힘이 하나 더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요런 점이 지금 어떤 점이에요? 저기 나와 있는 것이 C점이야, C점. 요 C점. 그래서 실질 이자가 떨어져 있고 산출량이 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Y0에서 Y 여기가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 이자율 R0에서 R 이렇게 1 이렇게 되어 있어. 이런 점이 A점에서 C점으로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점은 물론 B점이고요. L1으로 이런 점이 B점이고 하나를 이제 더 추가로 고려하게 되면 요 이동폭이 얘보다 지금 수평 이동폭은 지금 이거죠. 그래서 이동폭이 좀 작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 더 보내버리면 Y0 디맨드가 Y1 디맨드로 이렇게 이거 뭐 증가를 반영한다고? 투자 증가를 반영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C 프라임점 이렇게 가게 되면 C 프라임은 잘 들으세요. 처음에 이제 요 실질 이자율이 R1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 좀 표시를 해놓고 이거보다 지금 적게 떨어지니까 잘 들으세요. 적게 떨어지니까 이동폭이 적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동폭을 좀 크게 여기다 하나 그려서 이렇게 이동폭을 좀 크게 그려서 이런 점을 C점 해놓고 중간쯤에 이제 이동폭이 좀 작은 이자율이 적게 떨어지니까 이렇게 적게 떨어지니까 이동폭이 좀 작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C' 찍을 수 있다. 고용 규모는 뭐보다요? 일시적인 충격, 이거보다 영구적인 충격의 경우에 고용 규모는 더 크게 증가하고요. 두 번째, 고용 규모가 크게 증가하니까 산출량도 어때? 요 C점보다는 산출량이 더 크게 증가하죠.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영구적인 충격의 경우는 우리가 추가로 고려할 게 지금 투자가 증가하면서요. 실질 ADR, AD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는 거 하나 더. 두 번째는 요 RAD와 RAS 이거의 우측 이동 폭이 요 RAS 요 이동 폭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RAS 이동 폭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면 편하다. 이게 나중에 이게 더 크다라면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이 정반대로 가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그냥 RAS가 이동폭이 더 크다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뭐 꼭 아주 엄격한 설명은 아니지만 요 Z1 값은 일시적인 충격의 경우도 있고 영구적인 충격의 경우는 요 Z1 값이 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Z2만 증가하는 실질 총수요 곡선보다 일시 영구적인 충격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지속적인 충격이니까 요 RAS 이동폭이 더 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두고 두 번째는 요 실질 이자율이 지금 이 감소한 것이 현재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요거 그 고용 규모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만 더 보면 영구적인 충격의 경우는 요런 요 소득 증가가 평생 부의 증가다고요. 지속적인 소득의 증가야. 요 평생 부의 증가야. 그러면 평생 부가 증가하면 이게 노동 공급과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레이버 서플라이하고 소비에 영향을 줘. 평생 부가 증가하면 소비를 당연히 늘리겠죠. 1기 소비, 2기 소비 다 늘릴 거예요. 여기 보세요. 레이버 서플라이는 아까 말했죠? 평생 부가 증가하면 여가가 정상제이기 때문에 여가 소비를 늘리고 노동 공급을 줄인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위에 거는 요 RA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힘이고 요 아래 거는 RAS를 실질 총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얘를 또 추가로 우측 이동시키고 얘를 또 추가 좌측 이동시키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가버리면 이제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동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결정되는 이자율에 노동의 기간간 대체 효과를 추가로 반영하면 이 추가적인 분석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뭘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고려할 건지 그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책들은 그냥 이게 처음부터 영구적인 충격은 평생 부의 증가를 추가로 고려하게 되면 한계 소비 성향이 엄청 크고 그래서 뭐 AD 곡선을 우리 크게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면 좀 복잡해져 버리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예시답안에 어제 예시답안 안 고쳤죠? 고치지 않았죠? 뭐, 고치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죠? 거기 영구적인 충격 부분에 보세요. 밑에 376페이지 왼쪽 단에 영구적인 충격.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인 기술 충격으로 밑줄 그으세요. 노동시장,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밑줄 그어놓고, 그가 Z1 값의 상승이에요. Z1 값의 상승. 또한 기술 충격이 영구적이기 때문에 W2와 프레젠트 밸류의 증가를 반영해서 거기
프레젠트 밸류의 증가는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켜요? 공급 곡선을 이동시켜요?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지우고 공급으로 바꿔주고 노동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평생부의 변화는 생산물 시장에서 동그라미 그 생산물 시장 그 다음에 RAS가 우측 이동하고요. 평생부의 증가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G2의 증가로 투자가 증가하고 RAD 역시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 이동폭에다가 동그라미. 이동폭에 따라 이 자율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최종 이제 이자율 수준 그 아래 그래프를 보면 4점이 없어. 그래서 3으로 다 바꿔주세요. 4라고 되어 있는 걸 3으로 바꿔요. 3점, 3점. 4를 3점으로 이렇게 다 바꿔줘요. 자, 그렇게 하고 이상에서 그 소결 잠깐 보세요. 노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위의 가정에 따르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일시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증가한다? 맞아요? 증가한다. 그렇게 가야 되겠고 위 그래프와는 달리 그랬는데 달리 거기 지워버리고 이 그래프처럼 그래서 그래프를 좀 고쳤어요. 제가 고쳤어 나중에 영구적인 기술 충격의 경우는 RAD 곡선의 이동으로 이자율이 종전보다 높아지는 균형이 잠깐만요. 영구적인 충격의 RAD의 이동으로 이자율이 종전보다 낮아지는 균형이 도출됐다면 노동시장의 노동 공급 곡선이 더 좌측으로 이동해서 일시적인 균형의 경우에 더 노동 공급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게 이제 3번 설문에서 사실은 묻고 있는 거예요. 3번 설문에서. 그래서 그건 놔둬버리고 3번 앞에 문제를 다시 한번 잠깐 보세요. 노동 생산성 증가를 초래하는 공급 충격이 발생했는데 이게 가계의 노동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 여기 보세요. 이제 노동 공급이 오히려 감소하려면 처음에 요 상태보다 얘가 더 이렇게 좌측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요건 순전히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순전히 이자율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얘가 최초의 요 C점인데요. C점. 요게 지금 2점이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자율이 떨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크게 예컨대 떨어져 버리면요. 실질 총호곡선이 크게 우측 가버리면 요런 데가 균형점이 돼버리고 실질 이자율은 여기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노동 공급이 크게 좌측으로 간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그래프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요거 실질 이자율이 크게 떨어져야 이런 거나 이런 거보다 크게 떨어져야 여기가 좌측으로 크게 가면서 공급이 오히려 노동 공급이 최초 수준보다 더 떨어져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생산물 시장 균형 거기 보세요. 0, 2, 3 이렇게만 나와 있는 위에 그래프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 거기 RAS를 우측으로 크게 하나 더 이동을 시켜서 하나 표시를 하나 해놔. 자, 거기 지금은 실질 총공곡선이 이동폭이 별로 크지 않는데 이게 훨씬 더 큰 경우에는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새로 이동한 RAD와 RAS 맞아 떨어지는 점, 이런 점을요 4점 이렇게 표시하고 4점 이렇게 표시하고 그 왼쪽 노동시장에 3번이 아니라 4점 마지막에 4점 이렇게 해서 최초의 0점보다 오히려 노동 공급이 줄어버릴 수 있다. 그 밑에 보세요. 노동시장에서 영구적 기술 충격이 일어남에 따라서 밑줄. 영구적 기술 충격이 일어남에 따라서 실질 임금과 평생 부의 변화를 반영해서 노동 공급 곡선이 L0S, L1S 이렇게 좌측 가는데
생산물 시장에서 이자율이 R2로 지금 낮아지면서 노동 공급이 한 차로 더 좌측 이동하게 되고 이동폭이 크게 나타날 경우 최초의 L0 수준보다 낮은 L3 수준에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설명은 방금 RAS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기간간 상대 임금과 평생부를 고려해서 현재 노동 공급을 결정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미래 생산성 증가로 WT가 크게 증가하고 평생부가 크게 증가할수록 현재 노동 공급의 감소는 클 것이다. 당연히 지금 그 노동의 기간간 대체 W2분의 W1 곱하기 1 플러스 R 이게 어떨수록 크게 떨어질수록 좌측 이동폭은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성장론으로 가겠습니다. (389페이지) 좀 싫어하는 얘기인가? 네. 뭔가 터득했어. 389페이지. 아래와 같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밑줄 그으세요. CD 생산함수인데 그 생산함수를 봤더니 지수가 얼마야? K의 알파, L의 1마이너스 알파니까 지수의 합이 1이어서 1차 동차 CRS다.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곱으로 되어 있죠? CD 생산함수고 경제가 완전 경쟁하에 있다 밑줄. 노동소득이 GDP 60%다. 노동소득이 GDP 60%인가? 그러니까 Y분의 노동소득은 뭐예요? MPL, L. 이게 0.6이다 이렇게. 0.6. 이 경제의 한 해 GDP 성장률은 6%고 자본 노동 투입 증가율은 각각 5%다. 이 기간 중 이 경제의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구해라.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 하나씩. 이 솔로 성장 모에서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성장 회계 방정식을 도출해야 되는데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항상 생산함수를 여기 솔로 성장 모형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는 쓸 필요가 전혀 없고 이런 문제의 경우는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총 생산함수를 주면 이걸로 1인당 생산함수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뭐 균제 조건도 찾아야 되고 환급률 조건도 찾아야 되고 뭐 다 순서대로 하나씩 나오는 건데 총 생산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y equal AK의 알파 LA 1 마이너스 알파 AK의 알파 LA 1 마이너스 알파 1인당 생산함수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건 참고로 그냥 구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장 회계 방정식에는 뭐 필요 없는 건데 자 L로 나누면 여기 L분의 1 마이너스 알파니까 하나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알파겠죠. 그러면 K의 알파 L분의 1의 알파니까 L분의 K의 알파가 되고 그래서 A 스몰 K의 알파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요거 MP 총 생산함수 MPK는 이 생산함수를 뭘로 미분해버리면 K로 미분해버리면 K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K 알파 MPK는요 어떻게 생겼어? 요 알파 A에 K의 알파 마이너스 1 L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우리 관심사는 두 번 미분한 거예요. DK분의 DMPK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냐 그렇지 않느냐
알파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알파 마이너스 1. A, K의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 L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서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값을. 그래서 이게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여기 보면 여기서 MPK 자본의 한계 생산성 MP 스몰 K도 마찬가지예요. 스몰 K도 한계 생산 체감하는 이렇게 1차 동차는 항상 한계 생산은 체감합니다. 1인당 변수든 총량 변수든 상관없이. 그래서 전통적인 물적 자본에 한정하기 때문에 이 자본이 이렇게 한계 생산은 체감한다. 우리 관심사는 그게 아니고요. 이 생산함수로부터 뭘 구하는 게 성장 회계 방정식. 성장 회계 방정식. 요 회계 방정식을 요거를 전미분하고요. 전미분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각각 다 변수 취급하면 되는 것. 뭐를? 요거 A, Y, A, K, 요 L 이걸 전체 다 변수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편미분 전미분이죠. 요거 변수 취급하면 먼저 A로 미분하면 요게 개수가 되고 K 알파, L의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뭐예요? 델타 A죠. 플러스 요 K로 미분하면 알파 A의 K의 알파 마이너스 1 L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올 것이고 뭘로 미분했어? 델타 K로 미분. 그래서 다 미분했다는 것은 편미분, 전미분 이렇게. 마지막으로 L로 미분하면 L 요거 앞으로 튀어나오고 1 마이너스 알파가 1 마이너스 알파 A의 K의 알파승 L의 요거 하나 빼니까요. L의 여기서 하나 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승. 뭘로 미분했어? 노동으로 미분했어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성장률을 구하려고 하니까 바로 y로 나눠버리면 되겠습니다. 좌우변을 그냥 y로 나눠버리면 돼.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뭘로 나누면 요 전체 A, K, 알파, L, 1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면 뭐만 남아? 분모에 A만 남고 분자에는 델타 A고 여기 알파 값 그리고 K분의 델타 K고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L분의 델타 L이어서 이렇게 경제 전체의 총 성장률은 두출하고 나서 반드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요 기술 진보율에다가 요 알파는 뭐예요? 뭐의 지수? 자본의 지수네. 자본의 지수. 그래서 이건 자본소득 분배율이고 구해보면 다 되죠? MPKK 해서 Y분의 MPKK 하면은 자본소득 분배율이 뭐가 나와? 알파가 나올 것이고 Y분의 MPLL 하면 노동소득 분배율 1 마이너스 알파가 튀어나올 것이고 여기 자본성장률 그리고 1 마이너스 알파 노동소득 분배율 그리고 노동성장률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준 것들을 그대로 다 집어넣어버리면 알파 값을 이제 먼저 뭐 찾아야 되겠죠. 알파는 이렇게 주었어. 경제의 총 산출량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MPLL이 60%다 이렇게 줬는데 당연히 MPLL 노동소득은 MPL 구해보면 뭐예요? 1 마이너스 알파 A K 알파 L의 마이너스 알파 거기다가 또 뭘 곱하면 L을 또 곱하면 MPLL이니까 곱하면 뭐만 나와? 1 마이너스 알파 똑같이 y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요게 MPLL이 뭐면 1 마이너스 알파 y면 남는 것은 여기에 1 마이너스 알파가 0.6이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알파 값은 얼마? 0.4라는 것이고 여기 각각 다 주어져 있다. 5% 요거 여기 5% 주어져 있다. 여기는 0. 얼마? 4고 여기는 0.6이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전체 성장률은 총 성장률이 6%라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6% 이렇게 주어져 있다. 볼 필요도 없이 요거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회계 방정식 도출하고 그 다음에 솔로우 잔차항이라는 얘기를 써서 잔차항, residual, 기술 진보라는 이 물적 투입 요소가 질적 투입 요소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관찰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 성장률에서 관찰 가능한 게 기여하는 부분을 빼버리는 이 뺀 항, 잔차항으로 물적 투입 요소가 기여한 부분을 빼버리면 질적 투입 요소인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니까 이거 지금 조금 더 첫 번째 문제는 조금 시간 들여서 하지만 뒤에 것은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문제가 성장률에 엄청 문제가 많죠. 두 번째는 감가상각률이 델타 값이고요. 인구 증가율이 n인데 각각 5%고 솔로 성장 모형에서 황금률 수준의 저축률 밑줄, 황금률 수준의 저축률. 그리고 문제 원래 기출에서 약간 좀 추가했습니다. 솔로 모형에 y equal k 알파로 주어질 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다 할 때 황금률 저축률이 항상 자본소득 분배율과 일치함을 설명해봐라. 두 번째는 황금률 저축 성향, 황금률 분배, 자본 축적의 정도 이건데 황금률의 개념은 뭐예요? 황금률의 개념은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그때의 자본량 수준이에요. 그런데 소비는 소득에서 저축하고 남은 게 소비고 중요한 것은 이게 황금률 균제라는 것은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균제 상태에서의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균제를 찾는 거니까 이 균제의 조건은 SY equal N 플러스 델타 K다. 요 극값 찾는 방법은 요 subject to 제약식에서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 버려서 극값을 찾아버리면 된다. first order condition 이게 미분 조건은 다 아실 거예요. 뭐를 목적 함수를 뭘로 미분해? 요 자본량으로 미분해서 제로로 보내면 되게요. 여기 C를 요 각각 미분하면 요거 어떻게 되나요? 산출량을 K로 미분하면 MP 스몰 K가 되고 MP 스몰 K 그리고 요거 N 플러스 델타 K를 뭐 하면 미분하면 N 플러스 델타만 남고 이퀄 제로. 그래서 요건 뭐예요? 소득 곡선의 접선을 기울기. 요 소득 곡선 1인당 생산함수 소득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N 플러스 델타는 자본 유지선이죠. 그래서 자본 유지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 떨어진 상태에 그때 황금률 자본량이라는 게 결정되고 황금률 자본량 그리고 그때 저축률을 황금률 저축 성향 이렇게 불러서 결과적으로 요게 지금 MPK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가 0이 되는 게 황금률 균제 수준이다.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생산함수가 Y 이퀄 여기처럼 AK 알파든 뭐 그냥 K 알파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MPK 구해보면 MPK 어떻게 생겼어? 알파 A에 K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1. MPK가 이거와 뭐가 맞아 떨어지면 돼? N 플러스 델타 K와 맞아 떨어지면 돼. K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은 알파 A분의 요 알파 마이너스 1 뭐야? 요 MPK는 이거고요. N 플러스 델타 K는 그 좌우변에 K를 하나 없애버리면 K의 알파승 이렇게 되겠네요. K를 하나 빼버리면 알파 이게 알파승이 되고 잠깐만요. 마이너스 2승이 되는데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n 플러스 알파 a분의 n 플러스 델타 k. k 스타는 알파 a분의 n 플러스 델타 k. 뭐가 좀 이상하다. 맞나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1분의 1 아니야? 이거는 맞는데. NPK 한 번 미분하니까 앞으로 알파 A, K, 알파 마이너스 1 하나 더 있으니까 나누면 알파 마이너스 2인데 맞아요? 어? 응? 아, 빨리 얘기를 해주지. 이거 없죠 여기?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예.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중요한 것은 요게 첫 번째 조건이고 NPK하고 N 플러스 델타하고 같아진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이게 균제이기도 해야 되니까 균제 요게 지금 SY equal N 플러스 델타 SY N 플러스 델타 K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이게 균제이기도 해야 되니까 균제 상태 조건이 충족이 되기도 해야 돼.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구해보면 S 곱하기 Y는 뭐죠? 요 AK 알파승이니까 AK 알파승. 그래서 N 플러스 델타 여기가 K가 되겠지. 그러면 요 K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가 SA N 플러스 델타가 되고 마찬가지 여기가 정확하게 K 스타 균제 상태는 요 SA분의 N 플러스 델타의 A가 알파 마이너스 1승분의 1이어서 달라지는 것은 요거하고 요것밖에 다른 게 없고 나머지는 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 스타 골든 룰 황금률 저축 성향은 뭐와 같아요? 알파 값과 같다. 이 알파 값과 같다는 것은 알파는 자본소득 분배율에 해당하고 그 말은 자본소득 분배율만큼 뭐가 되고요? 저축이 되고 노동소득 분배율 합이 전체 총산출물이기 때문에 노동소득 분배율은 먹고 소비하고 자본소득 분배율만큼 재투자가 되면 황금률 저축 성향을 달성할 수 있고 그게 황금률 균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뒤에 기술 진보가 있는 경우에서 좀 자세하게 또 볼 거니까요. 세 번째 폐쇄 경제 H와 F가 있고 동일한 생산합수를 가지고 있는 경제 H가 경제 F보다 많은 양의 초기 자본을 갖고 있다 밑줄. 그리고 이외에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두 경제가 동일하다고 할 때 솔로 성장 모형에서 두 경제의 장단기 밑줄. 장단기 1인당 GDP 성장률. 어떤 차이를 보이냐. 수렴 가설을 물은 거니까. 여기 문제에서 준 것은 지금 1인당 자본량 수준이 H국이 있고 1인당 자본량이 F국의 1인당 자본량이 있는데 어디가 더 많아? H국이 더 많다고 그랬네요. 이렇게. 그러면 그 결과 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체감하기 때문에 요 자본 축적이 많은 부국과 요 적은 빈국의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보면 반대겠죠. 분고 방향이. 그래서 MP 스몰 k H와 MP 스몰 k의 F국 보면 이런 상태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달라지겠어요.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니까. 그래서 초기 상태의 자본량 수준이 낮은 애는 빠른 성장을 하고 초기 상태의 자본량 수준이 높은 애는 서서히 성장을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요 SY N 플러스 델타 K 뭐 이렇게 해서 자본 유지선은 원점에 빠져나가는 반직선이고 1인당 자본량 있고 저축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SY 실제 투자 곡선이요. 그리고 N 플러스 델타 K는 뭐죠? 현재 자본량 K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 증가율 감가상각률만큼
자본이 필요해서 요구되는 자본량, 이게 합해지는 게, 맞아 떨어지는 게 K스타 골든룰이, K스타 이 균제인데, 골든룰이 아니라 그냥 균제인데, 이 균제 상태로, 장기 균형 상태로 결국은 갈 거기 때문에 초기에 자본량이 낮은 나라와 자본량이 높은 나라, 요 KF국가고, 요 KH국, 요렇게 있다고 하면, 얘는 아주 빠른 성장을 하고요. 얘는 더딘 성장을 해서 이렇게 결국은 균제로 간다. 그래서 요 KH 스타하고요. F 스타 이게 균제 상태에서 1인당 뭐가 같아? 자본량이 같기 때문에 1인당 소득 수준도 YH, YF 이게 다 같아진다. 이게 수렴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얘가 빠른 성장을 하고 느린 성장을 해서 이게 단기예요. 단기의 성장률 차이는 있고 이게 성장률을 결정할 거고 장기 균형 상태에서 성장률은 차이가 없다. 장기 균형 상태 성장률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체크해서 보면 되고 나머지는 넘기면 되겠습니다. 그 392페이지의 문제, 이것도 옛날 문제인데 확인만 좀 할게요. 1번 설문은 일반적으로 한국은 2003년도에 저금리와 경기 침체를 경험했는데 일반적으로 저금리는 밑줄 경기를 부양시킬 효과를 가질 걸 기대된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경험했다. 이유는 뭐냐? 거기 밑에 이 시답안 보세요. 설문 1에는 저금리가 경기 부양시키려면 LM 곡선의 우측 이동을 통해서 경기가 부양이 된다. 그런데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IS가 좌측 이동하면 좌측, 소비 투자, 내수 부진 이런 것 때문에 IS가 좌측 이동하면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393페이지 그 밑에 2번 IS 곡선의 좌측 이동이 나타난 이유 북핵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대내 투자가들의 투자 또 해외 투자가들의 투자 이게 점점점 줄어서 불확실성과 투자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불확실성이 커지면 예비적 저축 가설 현재 소비가 줄어서 IS 좌측 간다. 투자 옵션 가설, 불확실성 계속 얘기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2번 설문 가보면 금리와 실질 성장이 이례적으로 지금 낮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도 한국 경제의 금리와 실질 성장률이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리는 거기 피셔 관계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성장률 전망에서 향후 성장률 과거에는 이 높은 우리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수렴해버리는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예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이 이 자본 축적이 정도가 낮을 때는 생산성이 아주 빠른 성장을 했지만 이 생산성이 높은 이 자본 축적의 정도가 상당히 지금은 우리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낮은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은 어떤 생산함수를 가정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CRS 생산함수. 또 자본을 어떤 자본에 한정했을 때 물적 자본에 한정했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론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 이제. 근데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거기 보니까 뒤에서 자세하게 다 하겠어요. 균제 상태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고 또 균제 상태를 거기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요게 자본 유지선과 저축 곡선이 맞아떨어진 상태의 균제다. 요건 어디서 나온 거죠? 자본의 순증가가 저축에서 뭘 뺀 거? N 플러스 델타. 요 K. 요걸 뺀 게 제로로 보낸. 다시 말하면
실제 투자 자본량하고 필요 투자 자본량의 차이가 없는 상태가 자본의 순증가가 없는 상태고, 이 순증가가 없는 상태가 우리가 균제라고 말한다. 순증가가 없다는 것은 T기 자본량과 T 플러스 1기 자본량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KT하고 KT 플러스 1이 같으면 이게 균제다라고 말하고, 또 이거 KT로 작업에는 나누면 어떻게 돼요? KT분의 KT 플러스 1이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KT분의 KT 플러스 1 마이너스 KT 요게 제로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1을 자변으로 보내버리면. 그래서 T기 자본량과 T 플러스 1기 자본량이 같은 상태, 그리고 요 자본의 비율이, 자본 성장률이 이런 상태가 다 균제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이 균제 상태를 좌우변에 K로 또 나눠버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K분의 델타 K. 여기가 뭐예요? K분의 SY가 되고 마이너스 N 플러스 델타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제로의 상태라면 균제다. 그래서 요 곡선하고 요 곡선이 맞아떨어지면 균제다. 왜? 요게 자본 성장률인데 방금 얘기했죠? 요 자본 성장률이 제로인 상태가 균제니까. 요게 제로인 상태가 균제니까. 그렇다면 거기 그래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다 알 거고 확인만 해서 이게 1인당 자본량, 얘가 뭐예요? 좌우변을 뭘로 나눠버려서 K로 나눠버려서 N 플러스 델타만 남는 거예요. N 플러스 델타. 그리고 얘는 자본량이 늘면 분모 K가 커지죠. 그런데 자본량이 늘면 이 Y도 커지잖아요. Y도. 그런데 이 전체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전체 값은 커져요, 작아져? S는 지금 주어진 상수값이고 저축률이니까. 요 K분의 Y는 뭐예요? 평균치죠, 평균치. 이 평균치 값이 산출량이 늘면 늘수록, 자본량이 늘어서 산출량이 늘면 늘수록 어떻게 는다고? 체감적으로 늘어요. 체감적으로. 그래서 원점에서 나오는 반직선이 이렇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산성이 생겼다면 이렇게 원점 기울기가 점점점 자본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K분의 SY 이렇게. 요런 상태가 균제고, K스타 균제고, 현재 자본량 수준이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면, 현재 자본량 수준이 K1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균제가 아닌데, 요게 뭔가요? 요 차이가 나죠, 지금? 뭐가 많아? 실제 투자가 많고 필요 투자는 적은 상태. 다시 말하면 요게요. 요게 얘가 크고 얘는 작은 상태. 0보다 크죠. 그래서 요거는 굳이 쓰면 K분의 델타 K. 요 자본 성장률이 플러스인 상태예요. 지속적인 자본의 증가가 있고 이렇게. 요로 갈 것이다.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럼 처음에 출발을 우리가 굳이 이게 같이 하려면 출발을 두 나라 쓰면 되겠죠? 하나는 자본 축적의 정도가 어때서 낮아서, 어떤 나라가 낮아? 요 F국이 낮았고, 요 H국은 많아서, 요 성장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요 성장률이. 단기 성장률이 차이가 나. 요렇게 성장률 차이가 나. 장기 상태는, 요 균제 상태에서는 성장률 차이가 없지. 제로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K분의 델타 K가 0보다 큰데 얘가 더 자본량이 적은 가난한 나라가 성장률이 높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394페이지 보면 첫 번째 줄에 과거의 동그라미, 과거. 균제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의 K0 스타 수준에 있어서는 성장률 큰 상태고, 이거 이제 굳이 우리가 이 두 나라를 봐도 상관없고, 지금은 이 두 나라를 봐도 상관없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여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여기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 성장률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다 할 수가 있다.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최근 낮은 출산율, 이 기술 진보율,
증가의 한계 이런 걸 통해서 총소득 성장률이 매우 낮은 수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내생적인 성장 이론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항상 경제 성장은 어떻게 성장을 도모할 거냐,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거냐, 그게 문제예요. 398페이지. 이건 아주 간단한 거에 체크하시면 첫 번째 1번 설문에 인구 증가율 하락 밑줄, 솔로 성장모에서 인구 증가율 하락, 출산율 저하,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또 하나 고령화. 고령화는 저축률을 떨어뜨린다 그랬잖아요. 저축률. 그래서 저축률 하락과 출산율 하락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솔로 모형에서 너무나 간단한 균제 변화 요인이야. 굳이 볼 필요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술 진보를 포함한 모형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거를 보겠습니다. 외시도 있고 입법고시도 있고 입법고시 아주 최근에 2014년 것도 있고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10분 쉬고.